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후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면서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같은 유형이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여 실전에서는 꼭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입니다. 노년기에는 가족 간의 상호 존중과 지지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자, 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의 바람직한 가족관계의 핵심을 보시면 배우자와 애정 및 의사소통 유지, 자녀와 상호 존중 및 독립성 유지, 형제자매와 협력적 관계 유지, 고부 장서 관계는 이해와 배려, 손자, 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돕는다입니다. 2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3.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4.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입니다. 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이고 비가역적, 즉 되돌릴 수 없는 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노화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노년기의 신체적인 특성을 보시면 기초대사율은 감소가 되고 근육량 및 골밀도 감소, 또 신체 회복력 감소,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 감소,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죠. 다 감소해요. 노화는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3번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 나와야 되고요. 국민연금보험은 노후생활보장, 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렇게 나와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 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보험이죠.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괄호,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번의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그러면 보호자와 기관의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서비스는 제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가 종료가 되든 또는 지속이 되든 어르신이 계속 계시면 계속이 되는 거고, 서비스 종료는 사망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타기관으로 전원을 했을 경우, 이때는 서비스가 종료가 되겠죠. 5. 가족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번의 특별현금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족요양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이유 등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가족요양비입니다.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또는 기관,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하는데, 요양병원 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지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족요양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 흡인, 2. 관장, 3. 도뇨, 4. 욕창치료, 5. 외용약 도포. 정답은 외용약 도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활동 지원을 수행합니다. 또한 외용약 도포, 연고 바르기와 같은 간단한 보조 업무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흡인, 관장, 도뇨, 욕창치료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은 가능하지만 의료행위는 불가하고 연고, 이 외용약만 보조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에 가능한 업무, 외용약 도포, 연고 바르기, 제의 변경, 개인위생 및 식사 도움, 이동 및 보행보조, 활력증후 이상 발견 시 보고입니다. 할 수 없는 거는 흡인, 관장, 도뇨, 욕창치료, 주사 및 수액, 처방약 변경은 할 수 없는 의료행위입니다.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5%,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30%. 정답은 2번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입니다. 재가급여는 15%, 20%는 시설급여가 되겠죠. 요양원을 의미합니다. 8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비상벨은 안전에 해당이 되겠죠. 안전. 예, 침대를 문제로 나오면 그건 안락에 해당되지만 안락하고 안전은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로요. 9번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족 부양 부담 감소. 2. 가족관계 갈등 해소. 3. 노인의 의존성 증가. 4. 노인 부양 의식 강화. 5.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3번의 노인의 의존성 증가입니다. 노인학대는 노인 개인의 특성, 가족의 특성, 사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노인의 의존성이 증가하면 가족의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노인학대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높고 부양 부담이 높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노인학대 위험은 증가한다입니다. 예. 시험 함정 포인트 보실게요. 부양부담 감소, 가족관계 갈등 해소, 사회적 관계망 확대는 모두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요인이며 노인의 의존성 증가는 학대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0번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2.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3.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4.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5.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정답은 3번에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는 행동은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또한 필요하면 거리를 두고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성희롱 상황 대처 원칙을 보시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고 반복되거나 심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대상자를 자극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입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1. 자유권, 2. 생존권, 3. 평등권, 4. 청구권, 5. 노동권. 정답은 3번의 평등권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근로자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휴식과 휴가를 보상받을 권리 등 노동권을 보호받습니다. 또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에 해당합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에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는 대상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생활과 서비스 선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직업윤리입니다. 시험 핵심 암기를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는 인권 존중, 자기결정권 존중, 공정한 서비스, 비밀 보장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정답은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정신,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건강 다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직 종사자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보시면 자기건강관리,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 업무 범위 준수, 객관적인 기록.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1.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2.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3.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고 말씀이신가요? 4. 제가 볼 때는 인지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5.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요. 정답은 2번에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입니다. 이렇게 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에 대해서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하면 꼭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시설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1.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4.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3번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이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 교차 서비스라는 것은 서로의 시어머니를 보는 거로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실제로는 본인 시어머니를 보고 급여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교차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장교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절한다로 답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에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업무가 많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신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여 부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스트레칭 방법은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쉽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로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를 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요로감염 2. 흡인성 폐렴 3. 궤양성 대장염 4. 알레르기성 비염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의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사람 간 전파가 매우 쉬운 감염성 질환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이 되면 손이나 오염된 물건, 음식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업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증상은 구토, 메스꺼움, 오한은 으실으실 떨리는 것을 오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복통, 설사,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 등이 나타나고요. 관리는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에는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입니다.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일에서 3일간은 음식을 조리하지 않습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겠죠. 18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1번의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입니다.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에 염증이 지속되어 기도가 좁아지고 가래가 많이 생겨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심호흡과 효과적인 기침을 하면 가래 배출을 도와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 간호는 심호흡과 효과적인 기침을 격려한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돕는다. 실내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담배 연기, 먼지, 방향제 등 기도 자극 물질을 피해야 되겠죠. 암기해야 될 것은 만성기관지염은 심호흡, 기침, 가래 배출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9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번에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는 장운동이 증가한 상태이므로 섬유소가 많은 음식, 채소나 과일, 잡곡 등은 장을 더욱 자극하여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을 때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대상자를 간호할 때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탈수가 올 수 있죠. 섬유소와 기름진 음식, 유제품은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씩 제공하고 탈수 증상을 관찰하고 필요시 보고합니다. 20번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통이 있을 시 혈압약을 복용한다. 2.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4.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답은 5번.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고 비타민 K는 항응고제와 관련이 있지 혈압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은 대부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약물의 효과인 경우가 많으므로 임으로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상승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추간판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인대의 탄력 감소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근골격계에는 여러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대와 힘줄의 탄력이 감소하여 관절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암기해야 될 것은 노화는 근육, 뼈, 인대, 추간판 감소, 골절 위험, 낙상 위험 증가. 요거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를 보시면 인대 탄력성 감소, 근육량 근력 감소, 골밀도, 뼈의 질량 감소. 그래서 골다공증도 잘 생기고 골절도 잘 되죠. 추간판 두께 감소가 되기 때문에 키가 줄어들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감소가 되겠죠. 22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입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피부와 부속기관인 손발톱, 머리카락 등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손발톱은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두꺼워지며 단단하고 잘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노화는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손발톱은 두꺼워지고 머리카락은 휘어진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3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백뇨가 있다. 2. 소변줄기가 굵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 요일을 느끼지 못한다. 정답은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잔뇨감, 빈뇨, 야간뇨, 배뇨지연, 가는 소변줄기, 배뇨시 힘주기 등입니다. 암기해야 될 것은 전립선 비대증은 잔뇨감, 빈뇨, 야간뇨, 가는
가는 소변줄기. 요거는 국가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전립선 비대증의 핵심 증상. 요거는 배뇨 후 잔뇨감입니다. 그래서 대표 증상, 잔뇨감, 빈뇨, 자주자주 보는 거죠. 야간에 보는 야간뇨, 줄기는 가늘게, 배뇨 지원, 힘을 줘야만 나오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24번 좌측 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 섬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 경증 및 안정 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 5번에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좌측 뇌는 대부분의 사람에서 언어 기능, 즉 말하기와 이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졸중에서는 실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어증은 운동성 실어증과 감각성 실어증이 있는데, 운동성 실어증은 말은 이해하지만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고, 감각성 실어증은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뇌의 뇌졸중은 실어증, 그리고 반대쪽인 오른쪽 편마비, 언어장애 나타날 수 있고요. 우측 뇌졸중은 왼쪽 편마비, 공간지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신경은 뇌를 중심으로 목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왼쪽 뇌, 여기는 오른쪽 뇌면 목에서 신경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왼쪽에 뇌졸중이 있으면 오른쪽이 마비, 오른쪽에 뇌졸중이 있으면 왼쪽이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좌측 뇌에서 나올 때는 이 실어증, 언어장애에 대한 게 잘 나오고, 우측 뇌를 물어볼 때는 반대쪽 편마비가 물어보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25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 1번의 결막이 얇아진다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시각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결막이 얇아지고 눈물 분비는 감소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수정체의 탄력성과 투명도가 감소하여 노안과 백내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1번의 결막이 얇아짐, 요거는 결막이 누렇게 변하고 눈의 자극감, 불편, 각막 궤양이 생길 수 있고요. 수정체가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정체는 노란색으로 변하는 수정체 황화 현상으로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요거의 구분을 어려움을 느낍니다. 눈물의 양은 감소하고 건조하고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사용을 하죠. 각막 반사가 저하가 돼서 손상이나 감염에 취약하고, 동공의 지름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2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2.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정답은 2번에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 말초 신경병증과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발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 당뇨발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발톱은 내성 발톱을 예방하기 위해 일자로 자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한번 보시면 발은 매일 관찰해야 되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맨발로 다니지 않는다. 맨발로 다니다 상처가 나면 상처 회복이 잘 안 된다 했죠.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는다. 발에 상처가 생기면 즉시 보고한다 입니다. 27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폐렴, 2. 천식, 3. 방광염, 4. 신부전증, 5. 전립선염. 정답은 신부전증입니다. 신부전증은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수분 섭취는 부종, 고혈압, 폐부종 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환은 신부전증, 신부전, 또 심한 부종이 있는 경우 간경화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질환들은 수분을 제한을 해야 되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는 질환은 염자가 들어있는 염증이 있는 방광염, 요로감염, 또 변비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열이 나거나 설사할 때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발열일 때는 열을 내리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28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3번에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젊은 사람과 달리 우울하다고 직접 표현하기보다 소화불량, 두통, 피로감, 통증, 불면증,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울증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기 비법 보시면 노인의 우울증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 아프다고 한다. 국가시험 핵심 노인 우울증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노인 우울증의 특징, 소화불량, 통증, 피로감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불면, 식욕 저하, 의욕 및 흥미 감소, 집중력, 기억력 저하, 자살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우울증 때문에 노인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침잠이 많아진다. 2.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5. 잠자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4번에 낮 시간 동안에 자주 존다입니다. 노화가 되면 깊은 수면이 감소하고 밤에 자주 깨며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낮 동안 졸거나 낮잠을 자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암기 비법 보시면 노인은 밤잠은 얕고 낮잠은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수면 변화 다시 한번 보시면 깊은 수면 감소,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요. 그리고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낮잠과 졸림이 증가하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잠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30번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 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은 4번에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입니다.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며 분비물도 감소하고
또 이 심장질환을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성교시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마비를 경험한 노인은 주치의와 상의, 또 뇌졸중 노인의 성생활을 막을 필요는 없다.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하여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궁 적출술과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 지연을 유발합니다. 31번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어준다. 5.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3번에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는 열탈진, 일사병이죠. 열탈진이나 탈수가 의심됩니다. 우선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하여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 열탈진의 응급처치 보시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해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만 물을 주셔야 합니다. 시원한 물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로 체온을 낮추거나 또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심하면 즉시 119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2.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 있다. 3.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4.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5.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정답은 5번에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중에는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인 이 베란다에서 배변을 하는 행동은 치매가 악화되거나 선막, 질병 악화 등으로 인한 이상 징후일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문 요양 시 즉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 다시 한번 보시면 대상자의 의식 변화, 갑작스러운 이상 행동, 낙상 및 사고 발생, 호흡곤란, 흉통, 출혈 등 응급 상황, 발열, 감염 의심 등 건강 상태의 급격한 변화일 때는 즉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33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등의 욕창이 심함. 2.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3.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4.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5.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정답은 4번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기록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 횟수, 관찰한 사실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은 관찰한 사실을 시간과 함께 객관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므로 올바른 기록입니다. 그래서 국가시험 핵심은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객관적, 구체적, 사실 중심으로 기록한다입니다. 또 요양기록의 원칙은 객관적으로 기록, 사실 그대로 기록, 시간, 횟수, 양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 추측이나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심한, 또 며칠 전, 이거는 구분이 안 가죠. 또 최근도 마찬가지고 더 나빠짐, 어느 정도로 나빠짐 알 수 없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많이 100cc, 200cc, 300cc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기록은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34번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준다. 3.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4번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시각, 후각, 미각 등의 감각은 점차 저하되지만 청각은 마지막까지 비교적 유지되는 감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임종은 청각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5번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정답은 5번에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는 신체적 안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이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가 있다면 종교인의 방문이나 임종의식을 연결하여 편안하고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종 대상자의 돌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대상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상체를 약간 높여 호흡을 편하게 한다. 억지로 음식이나 물을 먹이지 않는다.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 있도록 돕는다. 원하는 종교의 임종의식을 지원한다입니다. 1번 같은 경우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이거 아주 잘 나오거든요. 이 삽입되어 있는 튜브는 의료진이 제거를 해야 되지 요양보호사가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상머리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는 호흡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침상머리는 올려줘야지 호흡하기가 편안해집니다.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도록 돕는다 그랬죠. 그리고 임종은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35번 이론 문제 풀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실기 45문제 보겠습니다. 36번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의자를 식탁과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정답은 3번에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입니다. 의자에 앉아 식사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식사와 흡인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탁 높이는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 정도가 적절하며 팔을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같은 경우 팔받침이 없는이 아니라 팔받침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혀야 되고요.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하게 앉게 하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되고요.
의자를 식탁과 30도 각도가 아니라 의자를 바짝 식탁 쪽으로 끌어서 똑바로 앉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각도를 주고 앉으면 안 되겠죠. 37번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에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입니다. 연화곤란, 즉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입안이 건조하면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아 사례가 늘릴 위험이 커집니다.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적셔 구강을 촉촉하게 하면 삼킴이 쉬워져 사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 가류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정답은 5번에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입니다. 물약은 정확한 용량을 계량컵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계량컵을 눈높이에서 확인하면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과다 또는 과소 복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약은 약병에서 손가락을 넣어 꺼내는 게 아니라 약병에서 뚜껑에서 손바닥 요 순서로 손바닥이다 손바닥 요 순서로 꺼내야 되고요. 캡슐약은 캡슐째, 가루약은 숟가락에 녹여서 가루약 그러면 숟가락이 꼭 나와야 돼요. 숟가락에 녹여서 아니면 용량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사용을 해요. 39번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녕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가나다라 마 중에서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라번. 결망랑 아래 하한검을 누르고 여기가 하한검이죠. 하한검에 꺼즈를 대고 손으로 내리고 눈은 위를 쳐다보고 약은 결망랑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 짜주면 되겠죠. 40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3.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4.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 5번에 투여 직후 점적한 귀를 위로 해서 5분간 누워있게 한다입니다. 귀약을 점적한 후에는 약이 외이도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점적한 귀가 위를 향하게 하여 약 5분간 누워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이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약효를 높일 수 있습니다. 1번에 귓구멍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서 넣어줘야 되고요.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서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약은 실온 보관입니다. 귓바퀴는 후하방이 아니고 후상방이죠. 후상방. 41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4. 혈뇨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정답은 1번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입니다. 침상에서 배설을 돕는 경우에는 침상머리를 적절히 올려 반자위 또는 좌위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게 하면 복압이 증가하여 배변이 쉬워지고 대상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번은 복부 마사지를 하는데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줘야 되겠죠. 시계 방향. 그리고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후 즉시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 옷을 입혀야 되겠죠. 혈뇨를 봤을 경우는 대상자의 확인이 아니라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침상 발치는 올리는 게 아니라 발치를 내리고 상체를 높여야 되겠죠. 상체를 높여준다입니다. 42번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어지러움, 현기증, 실신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상태를 확인한 후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 안전합니다. 43번 간이번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으로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3번에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할 때에는 배설물이 침구에 묻는 것을 방지하고 침상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1번은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배설을 했기 때문에 기저귀는 채워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이변기는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아니라 밑에 방수포를 깔아줘야 되겠죠. 4번은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는 게 아니라 무릎 덮개를 먼저 덮어주고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간이변기는 침대 난간과 90도가 아니라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데워줘야 됩니다.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정답은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다입니다. 시험 문제가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를 찾는 거죠.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역류성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하면 소변이 방광으로 역류하여 요로 감염 위험이 증가하므로 항상 방광보다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높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45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정답은 2번에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입니다.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 회음부를 깨끗하게 닦는 것뿐 아니라 꼬리뼈, 엉덩이, 회음부 등에 피부 발적이나 욕창이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4번에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아니라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야 되겠죠. 바깥면.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죠.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3.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올바른 칫솔질은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 내리거나 쓸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닦으면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잇몸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하게 되면 사례가 걸리겠죠. 위험하죠.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해야 되겠죠. 앞니와 칫솔모의 각도는 90도가 아니라 45도이죠. 5번은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헹군다가 답입니다. 충분히 헹군다. 47번 통목 역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긴다. 2.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3. 목욕 의자에 앉아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4.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5.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준다. 정답은 3번에 목욕 의자에 앉아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입니다. 통목 역시 머리를 감길 때는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건이나 솜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눈은 수건, 귀는 솜으로 가려야 되겠죠. 또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머리 감기는 시간은 저녁 시간보다는 낮 시간이 좋고요. 수건은 양쪽 귀가 아니라 눈을 덮어야 되겠죠.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는 귀 안쪽은 아니고 귀 입구를 닦아준다라고 하면 맞는 답이 되겠죠. 5번에 젖은 머리를 빗질하러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는데 젖은 머리가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말리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준다라고 하면 맞는 답이 되겠죠. 48번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에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입니다. 목욕 시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깨끗하게 닦아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오염되기 쉬워
피부 질환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체를 닦을 때는 말초에서 심장 방향으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팔은 손끝에서 어깨 쪽으로, 요방은 원을 그리며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아야 되겠죠. 49번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 목, 귀, 눈, 코 순으로 닦는다. 3.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번에 코털은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잘라준다가 맞겠죠. 침상에서 세수를 도울 때는 대상자의 안전과 청결을 고려하여 시행합니다. 코 밖으로 나온 코털만 가위로 정리할 수 있으며 코 안쪽의 코털은 감염 예방과 이물질 여과 기능이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상체를 올려야 되고요. 닦는 순서는 눈, 코, 귀, 목, 요 순서가 되겠죠. 그 입술과 그 주변은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눈은 비눗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술은 비눗물로 닦을 수 있지만 눈은 비눗물을 닦으면 안 됩니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5.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처럼 마비된 쪽이 있는 경우에는 옷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마, 벗건 그러죠.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 의복 착용, 입힐 때는 마비, 입마, 벗길 때는 건강한 쪽, 벗건,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올린다. 2.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올린다. 3.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4.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5.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여 들어올린다. 정답은 4번에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입니다.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로 옮길 때는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 휠체어나 이런 물건 들어올릴 때 원칙 보시면 허리는 곧게 편다.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 들고 물건은 몸 가까이 두고 발은 벌려야 되겠죠. 지지면을 넓히고 예. 몸을 돌릴 때는 허리가 아닌 발을 함께 움직여야 되겠죠.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번 중에서 맞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손의 위치, 발의 위치 이런 거를 잘 살펴봐 주세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허리를 펴고 무릎은 구부리고 다리는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야 되겠죠. 무릎은 굽혀서 무게중심은 낮추고 다리는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야 되겠죠. 대상자의 팔 안으로 넣어서 허리를 지지를 해야 되고 대상자의 불편한 무릎을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1번은 어때요? 불편한 무릎이 아니라 건강한 무릎을 지지를 해줬고요. 3번 그림은 팔의 위치 틀렸고, 그쵸? 팔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4번은 팔의 위치 틀렸고,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를 했죠. 5번 그림은 무릎을 구부리지도 않고 다리는 벌리지도 않았죠. 그쵸? 네. 손의 위치만 맞았습니다. 5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타이어, 2. 손잡이, 3. 받침대, 4. 발받침대, 5. 바퀴 손잡이. 정답은 1번 타이어죠. 휠체어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는 타이어의 공기압과 요 브레이크 두 개를 봐줘야 되겠죠. 여기는 타이어 하나만 나왔는데 타이어와 브레이크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54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가나다라 중에서 순서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2번 가다나라죠. 이렇게 가나다라 문제가 나오면 처음과 끝을 찾아야 되겠죠. 바닥에서 휠체어를 옮긴다 그랬어요. 휠체어가 나오면 바퀴에 달린 거는 잠금 장치가 1번입니다. 그러면 가가 맨 처음이겠죠. 그러면 1, 2번 중에 답이에요. 근데 마지막을 보니까 라번에 휠체어에 앉힌다가 나왔죠. 가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거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잠금 장치를 잠그고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 후에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한 후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중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그림인 2번이 맞습니다. 5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복지용구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지팡이, 2번 수동침대, 3번 이동변기, 4번 목욕의자, 5번 성인용 보행기. 급여복지용구 중 대여 품목이에요. 정답은 2번의 수동침대죠.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수동침대는 고가의 복지용구이죠. 대여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구매 품목이에요. 대여 한번 보시면 수동침대, 전동침대. 침대는 모두 대여예요. 욕장 예방 매트리스는 임대도 되고 대여도 되는 거고요. 욕장 예방 방석, 이동욕조, 무결 리프트, 휠체어. 요렇게 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대여예요. 근데 욕장 예방 매트리스하고 경사로는 임대도 되고 구매도 돼요. 욕장 예방 방석은 대여 아니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수동 침대, 전동 침대, 욕장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도 되고 임대도 되니까 들어가면 되고요.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휠체어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배회 감지기. 배회 감지 할 수 있는
매트, 배감지 매트 아니면 시계나 목걸이로 되어 있는 GPS, 요 배회 감지기는 대여가 되죠. 방석은 아닙니다. 57번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가래가 묻은 5리터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 분비물이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 말려 사용한다. 5.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정답은 5번에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입니다. 혈액이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은 먼저 찬물로 혈액을 제거한 후 세제와 더운 물로 세탁 또는 헹구는 것이 원칙입니다. 혈액은 뜨거운 물을 먼저 사용하면 단백질이 응고되어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5리터 이불은 햇빛이 아니고 그늘에 말려야 되고요.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분리 세탁을 해야 되고요. 4번에 분비물이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말려서 사용이 아니라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립니다. 분비물을 처리한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닦아야 되겠죠. 58번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한다.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4. 화재가 발생한 방에 문은 열어놓는다. 5.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의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입니다. 화재 시 가장 위험한 것은 유해가스와 연기 흡입입니다. 따라서 젖은 수건이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죠. 화재가 발생한 문은 닫아 놓는다가 답이고요. 닫아 놓는다.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두 손이 아니라 손을 바꾸지 말고 처음에 짚은 손을 계속해서 짚고 나가야 되겠죠. 59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취침 시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3번의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입니다. 노인의 낙상은 하지 근력 약화와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하지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히게 되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고요.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으면 미끄러지겠죠. 취침 시에는 침대 난간을 올려놔야 되고 침상은 가장 낮은 자세로 해줘야 되겠죠. 허리 높이 너무 높습니다.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정답은 4번에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입니다. 개봉한 통조림은 원래 용기에 그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조림을 개봉을 한 후에는 내용물을 깨끗한 밀폐 용기에 옮겨 냉장 보관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봉한 생선 통조림을 랩만 씌운 채 통조림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냉동된 육류는 냉장고에서 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1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약한 햇볕에 말림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4. 산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정답은 5번에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야 함이죠. 이렇게 약하게 비틀어 짜는 거에 손으로 약하게 짬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62번 재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 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3.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5.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정답은 2번에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입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신하여 관공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필요한 서류나 협조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을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번에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자존감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받이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앞치마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옷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고요. 장소를 매일 변화하면 치매 대상자가 헷갈릴 수 있겠죠. 물을 흘리게 되면 뚜껑이 있는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하면 되겠죠.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번에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기 쉽고 시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 밤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야간 조명인 수면 등을 켜두어 화장실까지의 이동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 안에 큰 거울이 있거나 화장실에 큰 거울은 대상자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치워두든지 아니면 덮어두어야 됩니다.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은 벽에 붙여놓고 나머지 반대쪽은 두꺼운 요를 깔아 놓으면 안전하겠죠. 그 난간은 어두운 색 테이프가 아니고 밝은색 형광 테이프를 붙여 놓습니다. 5번은 둥근 모양의 문고리보다는 막대형 문고리가 안전하겠죠. 65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1번에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입니다. 침해 대상자의 이상 행동은 무조건 제지하거나 꾸짖기보다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칫솔을 숨기는 행동은 불안감, 소유욕, 기억장애, 심심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먼저 안전하게 행동을 제지한 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66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었어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반응을 1.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2.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같이 드세요. 4.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5.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정답은 3번에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같이 드세요. 김이 상공이 되는 거죠. 예전에 왕처럼. 네. 그래서 독이 안 들었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같이 드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67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3.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5.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정답은 3번에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낮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배회하는 경우는 수면 각성 리듬이 깨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낮 동안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하도록 도와서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잘 수 있도록 수면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3.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4.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5. 어제도 그 말씀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정답은 4번에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살아나가요. 치매 대상자는 실제로 냄새가 나지 않아도 후각, 환각이나 착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여부를 따지거나 부정하기보다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살아나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산책을 나가서 대상자가 관심 있는 가족이나 친척 이야기를 해서 이 군고구마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야 되는 주의환기 요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69번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2.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3.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답은 4번에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주의환기요법이죠. 침해 대상자가 음악 프로그램 중 시끄럽다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소음으로 인해 불안하거나 자극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참여를 강요하거나 꾸짖지 말고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한 뒤 조용한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2.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4.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정답은 3번의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주의 환기죠. 이때는 대상자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기보다 불안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하며 과거의 즐거운 기억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1. 창의력 2. 수능력 3. 계산력 4. 공감 능력 5. 단기 기억력 정답은 5번의 단기 기억력이 되겠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입니다.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이는 자세는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대상자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줍니다. 치매 대상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보겠습니다. 눈을 맞춘다. 눈을 맞춘 데 정면으로 맞춰야 되겠죠. 정면에서 가까운 거리, 1m 거리가 좋겠죠.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대상자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필요시 적절한 접촉을 하고 팔짱, 무관심한 자세, 재촉하는 행동은 피해야 되겠죠. 73번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 식사를 하신 지 오래되었나 봐요. 2.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3.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 밥풀이 말라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5.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에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가 정답입니다. 나전달법은 I 메시지라 그러죠.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 이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상황, 원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기본 구조는 나는 뭐뭐 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뭐뭐 하게 느낍니다. 감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답이죠. 나전달법하고 공감 반응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요양보호사,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1.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2.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3.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드릴까요? 4.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5.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요. 정답은 2번에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죠. 공감적인 반응, 외롭고 재미없고 그래서 외롭고 힘이 드신가 봐요. 이거는 대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느낌을. 75번.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정답은 4번에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입니다. 라포라는 것은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감, 친밀감, 심리적 유대관계를 의미합니다. 라포가 형성이 되면 대상자는 요양보호사를 믿고 편안하게 느끼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고민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76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4번에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입니다. 주의력 결핍 대상자는 주의 집중이 어렵고 산만해지기 쉬우므로 의사소통 시에는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익숙한 내용으로 천천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핵심 암기 보실게요.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 조용한 환경을 제공한다. 짧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고 한 번에 한 가지 내용을 전달합니다. 익숙한 주제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여러 자극, 복잡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 핵심 암기입니다. 77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번에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입니다. 경련, 발작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기도 유지입니다. 경련 중 입에 거품이나 분비물이 있을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로 분비물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옷을 느슨하게 하며 경련이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관찰합니다. 시험 핵심 암기 보시면 경련 발생 시 대처,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제거하고 머리 아래는 부드러운 곳으로 받쳐주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 확보, 격려 시간을 관찰을 해서 혹시나 119 구급대가 왔을 경우 상황을 알려주시면 되겠죠. 억지로 팔을 붙잡는다든지 입에 물건을 넣기, 입에 수건을 물리기,
이런 거는 금지입니다. 7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려준다. 2.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준다. 정답은 4번에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입니다. 화상 발생 시에는 추가 손상을 예방하고 열을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상 부위의 팔찌, 반지, 시계 등 장신구는 화상으로 인해 부어오름이죠. 부종이 발생하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시험 핵심 암기 보실게요. 화상 응급처치, 장신구 제거, 부종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흐르는 시원한 물로 식힌다. 물살이 세면 안 되겠고요. 깨끗한 꺼즈로 보호한다. X는 물집 터뜨리기 금지. 물집을 터뜨리면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터뜨리면 안 되고요. 치약, 된장 등 민간요법은 금지예요. 얼음을 직접 대면 동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을 직접 대면 안 되고요. 79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 자동 심장 충격기에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은 3번의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장 리듬을 정확히 분석해야 하므로 분석하는 동안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하고 환자에게서 손을 떼야 합니다. 분석 중에는 아무도 환자에게 손대지 않는다가 시험 핵심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를 한번 보실게요. 1번 전원 켜기, 2번 패드 부착, 3번 심장의 리듬 분석. 이때는 손을 떼라 그랬죠. 심장이 멎어 있으며 필요시 쇼크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쇼크를 시행한 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재개를 해야 합니다. 80번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임리법을 적용한다. 2. 즉시 우유를 데워 먹인다. 3.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4.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5.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정답은 3번에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입니다. 약물을 과량 복용한 후 의식을 잃은 경우는 약물 중독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중독의 원인과 복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치료에 매우 중요하므로 먹고 남은 약, 약봉투, 약용기, 토사물 등을 보존하여 의료진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약물 중독 의심 때는 119 신고 및 의료기관에 이송을 해야 되고요.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남은 약, 용기, 토사물은 같이 병원에 보내야 되겠죠. 억지로 토하게 하다가 음식물이 거꾸로 역류가 돼서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토하지 않게 하고요. 음식이나 물은 먹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정쌤이었습니다.